나는 일생을 이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나이팅게일 선서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간호사들이 지옥과도 같은 노동 조건을 참다 못해 거리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일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호사는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간호사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보건소, 구치소, 교도소, 치료감호소,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초, 중고 각급 학교, 군대, 공공단체, 소방서, 보험사, 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합니다. 간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고대부터 있어 왔으나 그것이 면허 제도로 묶인 것은 1919년부터예요. 참고로 고대는 보통 수천 년 전을 의미하는데 이때 당시 현대 의료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기이며 의료는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현대에 이르러 발전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간호사 이전의 호칭은 간호원이었으며 1903년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인 보근여관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한 마거릿 에드먼즈가 널스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만든 말이에요. 그러나 1914년 간호부 규칙이 반포되면서 일본식 호칭인 간호부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호칭이 정착되었어요. 그러다 해방 이후 1951년 국민의료령이 제정되면서 간호부와 산파의 호칭을 각각 간호원과 조선원으로 바꾸었으며 1980년 열린 제2회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 1987년 간호원과 조선원의 명칭을 간호사와 조산사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간호사가 정식 호칭으로 정해졌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두 가지 호칭이 혼용되다 보니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고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 일부 노인들을 제외하면 간호원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참고로 일본에서는 여자 간호사는 간호부, 남자 간호사는 간호사로 부르다가 2003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간호사로 통일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자격 유래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거리로 나서게 된 배경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8일 오전 10시 서울, 대구, 제주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요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이날 회견에서 간호사들은 복지부는 결국 간호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감염병동 인력기준 마련도 2개월 뒤로 미뤘고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한 인력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 전담제와 장시간 노동인 12시간 근무제 도입을 통한 교대제 개편을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꼼수만 드러났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의료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을 이루어냈지만 약속에 미진한 복지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보건의료 노조와 막판까지 논의했던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단 제도화, 전국 70개 중 진료건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 전담 간호사 확대, 야간 간호료 확대 문제 5가지였는데요. 5개 안건을 복지부가 대체로 수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협의되었던 내용이랑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먼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내외과 병동은 근무조별 실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대5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중앙자실 등 일부 병동에 대한 간호인력 기준 하한선이 도입되어 있으며 이뿐 아니라 병원이 인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주가 7개, 병원이 간호사 인력 수준을 공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가 5개예요. 호주도 간호사 최소 인력 기준을 2015년에 법제화하였고 아침과 낮 근무에는 최소 1대4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간호사 배치 기준, 임금 및 수당 등을 주정부와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의료법을 통해 병원에서 가져야 할 인원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원이 인원 배치 표준보다 낮게 인력을 운영해 적정 의료 제공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면 도도보현 지사가 인력 증원 명령이나 업무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낮아질수록 환자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낮은 인력 수준은 중환자실 환자 사망률, 수술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폐혈증, 낙상, 감열, 재원 일수, 재입원율을 증가시키며, 칠레에서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4명에서 8명으로 줄인 결과 재원 일수 감소 등으로 사회적으로 의료비를 줄였으며,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2000년에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을 법제화한 후 환자 사망률이 12%로 떨어지고 12%의 감염을 예방했다고 해요.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처우는 아주 좋지 못한데요. 먼저 유명한 간호사 근무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호사들의 근무표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 오프로 3교대제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데이란 낮 근무, 이브닝은 저녁 근무, 나이트는 야간 근무, 오프는 쉬는 날입니다. 한 간호사 유튜버가 2020년 11월 27일 진행한 제1회 천하제일간호사 근무표 대회가 있었는데요. 한 달에 닷새만 쉬는 근무표, 나이트가 14번인데 오프가 4번에 불과한 지옥의 근무표가 공개되기도 했어요. 진행자는 "빨리 도망치세요. 여러분 제정신에 일할 수 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0년 3월 펴낸 서비스업 야간 노동을 보면 간호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6시간이에요. 나이트 근무자의 노동시간이 13.1시간으로 데이 9.7시간, 이브닝 9.1시간보다 길었고요. 생리대 갈 시간도 없이 일해도 제 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한 셈입니다. 3교대 근무표에는 간호사가 혹사하는 이유가 하나둘 드러나요. 밤샘 근무 횟수가 많을수록 밤샘과 낮 근무가 불규칙하게 배치될수록 노동 강도는 더 커지죠. 수도권의 국립대 병원 간호사 A씨는 다른 병원 간호사와 공유해 보는데 다 같이 헬 듀티일 때가 많다고 했어요. 간호사 근무표를 듀티라고 하죠. 번역해보면 의무, 불의무로 해석하는데 글쎄 의무라. 이유가 스트레스가 의사와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와 부조리, 즉 태움 등을 못 이겨 간호사들이 그만둔다. 병원에 수급 차질이 생긴다. 간호사가 모자라네? 간호대 정원을 늘려 간호사를 많이 배출한다. 첫 번째와 같은 이유로 많이 양성한 만큼 많이 그만둔다. 병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라는 무한 루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헬게이트가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해결책은 찾아볼 생각도 없이 매년 간호대학의 정원만 대폭 늘리거나 간호조무사의 의료 영역을 슬금슬금 넓혀서 숫자로 때려박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죠. 참 여기서 태움이란 부조리 및 간호사들 간의 파벌 문제인데 이게 또 파고들면 근무 환경이랑 맞물려 있어요. 간호사들이 자정의지 없이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제대로 된 직무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면 태움 문화도 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한 달에 평균 5.5회 이상 식사를 거르며 오버타임은 평균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한 사람 몫을 못하는 간호사를 활활 태우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간호사들 간의 개인 문제로만 치부하기는 힘들죠. 정책적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 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도 맞습니다. 여기서 태움은 근본적으로 신규 간호사의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한 달 정도 있는 수습 기간에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인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병원에서 배정해주지 않으며 배정해줘도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 대충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규 보고 어깨 너머로 쓱 보고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래서는 신규 간호사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사무직이라면 신입이 야근, 주말 출근, 재택근무라도 해서 업무 숙련도를 올릴 수 있지만 의료계는 현장에 맞는 맞춤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반박들을 통해 업무 숙련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교육시설과 업무 현장의 괴리감이 큰 건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지만 의료 쪽은 하늘과 땅 차이로 괴리감이 큽니다. 간호대에서 중시하는 간호진단과 관련 이론들은 실무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고 시설이 열악해 병원에서 쓰는 기구들은 다룰 기회가 없으며 낡아서 해지고 혈관이 지렁이만큼 큰 조악한 팔 모형으로는 IV조차 제대로 익힐 수가 없어요. 병원 실습 시간이 있기는 하나 막상 대학에서 지도교육 인력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견학 수준의 실습만 이루어지는 형편이고 근무 간호사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도 제대로 알려줄 여력이 없는데 실습 학생들을 지도할 리는 더더욱 없죠. 학생들이 실습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시트 갈기, 혈압 재기, 체온 재기 정도. 병원에 실습 나가면 일 돌아가는 구조와 기구 사용법. 대학에서는 막상 케이스 스터디 리포트 수준의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간호대를 졸업해도 사실상 의학 지식과 술기 과정만 조금 익힌 일반인 수준일 뿐입니다. 즉 병원에 취업하고 수습 기간 때 직무훈련이 대학 4년 교육 과정보다 더 중요한데 직무훈련 제도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거예요. 신규 간호사들이 유튜브로 술기를 익힌다는 건 이쪽에서 너무나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규 간호사의 수습 기간이 끝나고도 누군가 신규의 뒤를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밤을 새면서 본래 내 업무로도 눈이 돌아가게 바쁜데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한다? 나루토의 분신술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신규를 챙겨주는 건 불가능한데 신규는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사고를 치겠죠? 자기 일, 신규가 벌인 일 수습, 신규가 벌인 일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의 민원이 삼중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나오는 건 짜증이고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알아서 죽도록 힘들어하면서 반성하라고 활활 태우게 되는 것이 태움인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40%가 넘는 신규 간호사 퇴직률과 응급사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료수가와 직결됩니다. 자유자본 사회에서 궁극의 해결책은 돈을 더 주면 된다이기 때문이에요. 수가를 올려서 병원의 간호사 고용을 늘리고 급여를 더 줄 수 있게 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를 뽑아서 신규 교육을 맡길 수 있다면 처우도 해결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니 그만두는 간호사도 줄어서 간호사 수급도 해결되고 태움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장 노동 조건 개선이나 교육 시스템 정착이 없어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아무리 일이 힘들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꾹 참고 버티는 간호사들이 많아질 것일 거고 물론 그 어떤 정치인도 수가를 올렸다간 건보료가 오르고 그대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장날 테니 절대 이런 말을 꺼내지 않겠죠? 자, 여기서 앞서 언급한 응급사직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응급하게 사직한다는 뜻, 줄여서 응사라고 부릅니다. 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뜻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은 연락 끊고 출근하지 않거나 당일 퇴사 통보하는 것을 말하며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간호학생들도 바로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속어입니다. 수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힘든 업무량과 3교대, 태움에 지쳐서 병원을 그만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다음 달 근무표가 이미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간호사들이 도저히 다음 달까지 다닐 여력이 없어서 응사라는 길을 선택하는 것. 게다가 이미 나온 근무표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해도 간호부에서 사직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3개월은 다녀야 한다던가 심하면 사직 면담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고용은 계약 관계라서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만 사직 의사를 밝히면 문제가 없지만 사직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 결국 응급사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업계도 소위 말하는 무단퇴사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간호사계에만 따로 응급사직이라는 말이 생긴 것은 그만큼 업무 환경이 개판이라 못 버티고 나가는 간호사가 많다는 것을 뜻해요. 간호사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는 대학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막장이냐면 아예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사직할 인원을 예상하고 인력 관리를 하며 윗선에서 생각한 것보다 간호사가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거의 매년 비정기 공채가 있는 실정이에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만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한 단계 낮은 종합병원이나 개인의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대학병원으로 돌아오거나 워라밸을 찾겠다면서 간호직 공무원이 되는 사람도 많고 소방직 공무원으로도 가는 사람도 많은데 특히 남자 간호사는 대학병원 2년 근무 후 소방직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거의 정규 루트 수준일 지경이에요.
여자는 소방직 TO가 상대적으로 적은지라 대부분 간호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으로 길을 알아보는 편이고요. 아니면 아예 간호사 업무에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요양병원에서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일하다가 공공기관, 공무원 취업으로 길을 알아보는 것이 현실이고, 상근직이라고 불리는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 투석실, 헌혈의 집 업무는 편할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의 대우밖에 못 받거나 정규직 대우를 해주는 경우에는 거의 대의근무의 연속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힘듭니다. 후자의 경우 심지어 토일 격주 근무도 해야 되는데 급여는 1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간호직 공무원이나 소방직 공무원이 그나마 고려해볼 진로이기는 한데 이 둘 모두 구급 행정직 공무원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애초에 여자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간호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 들어서는커녕 20대에 대부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니 미련 없이 간호사 면허를 포기하고 업계를 떠나는 것이에요. 자, 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주제랑 거리가 멀지는 않은 것 같으니 PA 제도란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Physician's Assistant, 즉 의사 보조 인력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간호사가 불법 진료를 해서 적발을 했다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니, 미국에서는 별개 면허와 직종으로 PA 간호사가 제도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당 직역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의료 인력으로 간주돼요. 2021년 5월 12일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불법 의료 행위를 해왔다고 스스로 털어놓았어요. 수술이나 약 처방 등 의사가 해야 하는 일에도 간호사가 한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다 보니 불법도 문제이지만 의료사고 위험도 있는데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외과 계열 임상교수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측에서는 합법적인 형태인 미국식으로 PA를 두고 싶으나 전공의 협의회의 반발이 큽니다. 이렇게 제도화된 PA는 의사 보조사로 불리며 영미 문화권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PA는 인턴, 레지던트 등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술 보조 또는 처치 보조 업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는 전공의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PA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나 합법화 추진 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되기에 눈 감고 있습니다. 결국 PA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 실제로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사태 때 수련의 업무가 모두 PA 간호사에게 떠넘겨지다시피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이에 대한 논의도 잠시 되었지만 파업이 끝남과 함께 금세 없던 일처럼 되었습니다. 애초에 PA가 불법적인 영역 및 암묵적인 면이라서 논의가 금방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PA 이전에 자격 인증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있었어요. 대학병원부터 소형병원까지 PA 간호사란 형태가 자리 잡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처치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했지만 2014년에 제도화가 무산되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와 의사협의회의 반대로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의사들 중엔 수술도 안 하는 것들이 일손 부족해 죽겠는데 방해한다라며 의협을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법화를 위해서는 PA에게 의대 교육 수준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럴 투자를 할 리가 없으니 그냥 이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PA 제도의 안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PA가 수련의와 함께하는 시절에는 서로가 같은 업무를 맡아서 도와가는 관계에 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같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병원 업무에 익숙해진 PA를 수련의보다 교수급에서는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흉부외과와 같이 레지던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에서는 경력 있는 PA와 함께 계속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하지만 PA는 평생 인턴, 레지던트의 업무만을 보지만 나중에 수련의는 펠로우, 교수가 됩니다. 특히 수련의가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병원 시스템을 알려주거나 서로 도와가는 동업관계에서 오히려 상하관계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말 그대로 PA는 수련의 업무를 하면서 교수급 의사의 어시스트를 서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같은 업무를 할 때까지만 해도 동료였던 수련이를 이제 모셔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현타를 느끼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PA는 간호가 아닌 진단, 수술에 대한 경력을 쌓은 것이므로 타 병원 PA로 또 가지 않는 이상 이직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교육을 안 할 수 없으니 레지던트 교육시킬 때나 북리딩 때 같이 듣게 하면서 교육시키는 편, 말 다 했죠. 다행인 건 그래도 10개 국립대 병원에서는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나 합법화의 일말의 가능성은 보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들 아시죠? 대구 동산병원의 모 간호사가 기자회견문에 이런 글을 낭독했어요. 그 드라마는 판타지라고. 근무 중에 직원 식당에서 즐겁게 동료들과 밥 먹고 원내 정원에서 산책을 하며 커피를 마시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무 표가헬인데 커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 하루 12명 정도를 담당하던 간호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병실에 환자들이 많이 빠져 6명 정도를 간호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자기가 환자 한 명 한 명 체크할 때 간호의 기쁨을 느꼈대요. 상태가 이 지경이니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부터 간호사의 대우에 대한 전환을 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경하게 파업을 주도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인지를 잡는다는 말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간호사의 환자 수 법제화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병원 가실 때 한 번 더 고생하신다는 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세상을 바꾸는 작은 한 걸음이었습니다.